빠르신 분. 몇 시? 8시 출발 버스야? 여기서 언제까지 나가요? 4시 반에 먼저 가. 우선은 수요일이 또 성관날이라서 이렇게 또 강의를 하는 수밖에 없었고요. 수요일날 그래 한 4시 반까지 원래 3시쯤에 올라오려고 했는데 앞선 본사 강의가 조금 늦어져가지고 늦게 들어왔네요. 4시 반까지 좀 최대한 진도 내보고요. 오늘은 그렇게 좀 가름해보고 부득이하게 당연히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은 보강 원래도 해야 되고요. 다음 주 수요일날 최대한 마무리 적읍시다. 수요일 어차피 제 강의 주요 없지. 조금 늦게 끝나도 그날 최대한 좀 진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또 그거 너무 안 되겠다 해서 금요일날로 넘기면 서로 싫어할 거 아닙니까? 보강주까지 있는데 그리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강의 초반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번 학기가 여러분들 새로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진행이 되는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수 조정도 조금 오류가 좀 있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수긍으로 또 이제 강의가 좀 쪼개져 있었고 또 이게 압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안배도 솔직히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4시간을 다 할 정도의 분량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배려 아닌 상황을 정리해서 수요일날로 좀 모아서 했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거의 끝나가는 마당이지만 조금 아쉽지만 양해도 좀 더 하시고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저도 강의하느라 시간도 바쁘고 이래서 과제도 못 내드렸고요. 과제는 당연히 기본으로 그냥 점수 다 드리겠다고 했고 여러분들 신교육분법이나 이런 것도 제가 알아서 다 그냥 만들어 드릴 테니까 나 그거 못했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숙제 낸다 하면 제가 보통은 내는 게 기본적으로는 꼭 냈던 게 안면 쪽에 얼굴 쪽 근육들을 꼼꼼히 한번 서로 그려보라고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려보고 내 얼굴이든 친구 얼굴이든 쪽지를 해가면서 한번 만져보라고. 나중에 많이 필요해요. 우리네가 안면마비도 많이 보게 되고요. 또 성형 쪽 시장으로 또 많이 뛰어들면서 성형 쪽 관련해서 하게 되면 안면부 근육의 위치를 모른 채로 그냥 스마트 측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좀 시키는 편이고 그 다음에는 약침의 영역에 있어서 약침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처방 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10전대부터 난 그대로 쓰기 싫어 나는 9전대부터 쓸 거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약제를 성분을 처방을 약침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환자의 캐릭터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약침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내가 요만큼 소량의 약침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전에는 가능했어요. 제가 병원에서 수련하고 있을 때만 제가 직접 약침을 만들어서 직접 써먹기도 했어요. 나름 이제 실험실처럼 열비스를 갖춰놓고 만들긴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지금은 다 원액탕전에서 만들어야 되는 구조가 돼 있어서 원액탕전에서 기껏 약침 10병 만들어주세요 못 만들어요. 그렇게 소량은 안 돼요. 그니 주사용제를 만드는 시설 중에 가장 소규모 시설이 약침 시설이에요. 실은 양방의 시설하고 비교해 볼 때 그러다 보니까 다량을 만들어야 되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흔히 연구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약침들이 하나씩 더 나오기도 하고요. 최근에 인기 있는 연화약침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떤 처방 성분을 써서 약침을 활용을 했더니 확실히 효과가 좋을 수 있겠다라고 가능해서 그거를 만들고 연구하고 그거를 본인의 특허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약침 만들기라는 식으로 내가 관심 있는 질환에 어떤 약을 입으로만 먹일 게 아니라 어떤 부위에 시술하면 좋겠다를 좀 고민해보라는 과제를 좀 주긴 했었는데 올해는 시간의 상의 여유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서 그런 과제들도 제가 알아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과제 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초반에 설정해 놓은 과제 점수 이런 것들 그냥 꿀꺽 먹으시면 돼요. 꿀꺽 먹으시면 되고 중간고사는 제가 채점을 다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주관식이다 보니까 그래도 예년 학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 써주신 편이에요. 엉망인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예전에는 네, 엉망도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조금 나은 편인 것 같고요.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미리 공지를 수요일날 다음에 드릴 텐데 우선은 주관식이나 객관식이 문제가 될 건데요. 최대한 잘 봐주세요. 봐주시면
우선은 뭐 시험 배점이 시험이 30, 40에 갖고 70에 깔려 있고요. 출석하고 과제가 30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에다가 최소한 내가 시험으로 30점 이상만 맞아도 미국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데도 합쳤더니 60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우선 제가 채점하는 방식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관식으로 놔드리고 진짜 허무맹랑한 답을 써도 1점은 드리거든요. 안 쓴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못 줘요. A라고 쓰라고 했더니 B라고 써도 1점은 줘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맥시멈으로 점수를 책정을 하고서 또 객관식은 어쩔 수 없으니까 기본 계산을 해봤을 때 60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재차 다시 좀 상향을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합산을 했는데 출석이나 이런 걸 다 합산했는데도 55점이 안 나오면 저도 답이 잘 안 나오죠. 55점 그래 애썼다 그러고서 상향을 좀 해주기도 하긴 하는데 55점이 안 나오면 안 넘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1년에 1명, 2명 정도 꼴로 나와요. 나오는데 그 학생들이 다 골고루 다 유복돼서 내려왔느냐 이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고생했으니 나름의 조금 더 고생하라고 상응의 과제를 좀 주고 점수는 나름 조정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반성의 기미를 좀 줄 테니까. 그렇다고 시험 뭐 대충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해야 그 불미스러운 일 생기면 방학했는데도 과대표하고 계속 연락을 하게 됩니다. 과대표한테 과제 내야 되고 이런 식이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하시면 되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고 오늘도 강의 중에 나올 테지만 사항심법 파트에서 객관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새 꼭 잘 외워두시고 이거는 시험뿐만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4시 반 되면 신호줘. 자, 오늘은 나름 신친구 방식이죠. 나름의 신친구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할 겁니다. 8번 177페이지고요. 침도요법입니다. 침도요법. 우리네가 지금 최근에 활용하고 있는 치료 방법 중에 가장 좀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는 물리적 방식 중에서는 지금 치료도 병원에 제작하는 이제 사이즈마다 사이즈나 구격이 다 달리 있긴 합니다. 달리 있긴 한데 이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한 줄에 하나 정도만 챙겨서 넘겨봐요. 한 줄에 하나 정도만 챙기고 넘겨봐. 가장 기본 사이즈입니다. 0.5에 50짜리 사이즈의 침도고요. 그냥 찢어보셔도 돼요. 찢어보셔도 되고 맞아보실 분은 맞아보셔도 되는데 굳이 자, 여러분들 보통 쓰는 호침이 0.25, 0.20 아니면 좀 0.30까지 쓰시면 얘는 0.5짜리예요. 제법 굵죠? 뜯어보셔도 돼요. 뜯어보시면 침의 모양 자체가 되게 독특하죠? 침의 손잡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원형도 아니고 납작하게 꼬리병 모양으로 잡혀져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 침관이 아니에요. 얘는 보통 우리가 호침들 침관이어서 이 침체보다 조금 더 짧아서 두드려서 자입하는 부족이라면 얘는 칼날을 보호하는 그냥 보호 캡이에요. 열어보시면 이게 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자, 보통의 호침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뾰족 구조 아니에요. 보통의 호침 확대하면 원형 구조예요. 원형 구조인데 이 침도는 구조 모습이 어떠냐면 정면으로 봤을 때는 아예 그냥 딱 직각 구조, 사각형 구조고요. 옆으로 봤을 때는 이 구조예요. 이 구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침도 칼이에요. 칼이기 때문에 이 칼날, 이 끝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보호캡이 잡혀 있는 거예요. 자, 얘를 침관도 없이 몸에다 쑤셔 넣어야 돼요. 그렇죠? 피부를 뚫고 들어가기에도 생각보다 좀 찜찜해요. 뚝 하고 찢어 들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자극을 주려면 왠지 칼날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고요. 왠지 위험할 것 같고요. 이러죠. 근데 제가 이제 침도 강의를 할 때마다 하는 얘기. 이 끝에 칼날은 횟집 회칼이 아니에요. 절대로. 종이 살짝 올려놨다고 해서 잘라지는 정도의 날카로움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힘을 줘야만 잘라지는 무딘 부엌칼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하진 않아요. 근데 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앞서 말한 쪽 호침보다는 손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편이긴 하죠. 그리고 얘를 주로 쓰는 건 그냥 보통 일반 환자한테 침도를 쓰겠다고 달라지진 않겠죠. 뭔가 뻑뻑하고 잔뜩 엉겨 붙은 놈을 해결하려고 쫓아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겉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죠. 대부분 좀 더 신자에서 심교 쪽에 활용하려고 사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쫓아 들어가는 곳에 해부학적인 위치나 해부학적인 공간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 많이 해주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들어가다가 모세혈관은 당연히 찢을 수 있죠. 침도 구멍 낼 수 있잖아요. 모세혈관은 상관없어요. 그 정도. 멍 좀 들면 돼요. 근데 걱정은 언제나 신경을 걱정하죠. 큰 혈관은 얘로 그냥 순식간에 잘라내기는 쉽진 않아요. 신경이 걱정이죠. 신경은 언제나 얘기하죠. 얘가 무딘 부엌칼이라는 거 말이죠. 신경을 딱 건드리면 신경이 톡 잘라진다?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건드리는 순간 회피 반응부터 보일 거고요. 그죠? 그러면 멈추면 그만 아니에요. 그러면 신경에 손상 입힌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무딘 부엌칼이 손상을 입히지까지는 안 해요. 그죠? 환자는 한참 동안 자극받았던 신경 자극감이 계속 있어요. 저 이러다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고 호소는 하겠죠. 하지만 짧게는 하루, 길게는 2, 3일 내에 대부분 다 소실돼요. 그래서 너무 겁은 먹지 마세요. 너무 겁은 먹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 침도를 쓰기 전까지만 해도 단순합니다. 저도 실제로 사용하는 침 자체가 제가 쓰는 것 중에 주로 쓰는 게 4060을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얘가 50짜리예요. 그죠? 40인데 만약에 저 안쪽에 있는 어떤 근육의 유착 조직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4060 갖고 열심히 건드려댔어요. 열심히. 왜냐면 단순하게 거기를 부전해야 되는데 칼로 째질 수 없잖아요. 근데 얘가 있을 때는 얘로 툭툭 결대로 이렇게 잘라내는 식으로 시술을 합니다. 그러면 굳은 조직을 잘라내는 큰 문제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우리 말하는 병적으로 어디 근육이 건이 타열됐다 이걸 만들려고 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병적으로 거칠어져 있는 유착을 그나마 느슨하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주 쉽게 그냥 제가 비유할 때 하는 얘기가 바짝 말려놓은 대관령의 황태를 그죠? 말랑말랑한 말랑한 바짝 엉겨 붙은 놈이죠. 얘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는 목표예요. 그러면 바짝 말린 두거를 부드럽게 만들 때 보통 어떤 방법 써요? 우리가 그냥 음식으로 생각하면 따뜻한 물에 담그면 조금 더 빨리 풀리죠? 그죠? 근데 물에만 계속 담궈놓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구조물이. 그 다음에 참기름만 한 방울 떨어뜨려도 유해져요. 그죠? 그리고 요즘 황태야 여러분들 사서 먹는다 해도 다 찢어지고 손질된 걸 쓰지만 예전에는 그대로 모양채로 있는 걸 쓰죠. 어머니들이 그거 그냥 뜯어갖고 쓰는데 그냥 뜯어서 안 써요. 뜯은 자체로 살짝 손으로 벌려놔요. 그걸 우리의 몸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에 유착된 놈을 얘로 해결한다면 똑같은 방식이에요. 얘로 만약에 이 소처럼 잔뜩 엉겨붙은 놈이다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 넣고 간격을 벌려놓는 거예요. 아니면 몇몇 조직은 횡으로 끊어놓는 거예요. 유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유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근육이 크게 반갑쳤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비복근이든 근육이 파열된 놈들은 파열된 채로 소멸이 되고요. 나머지 근육들이 어느 정도 기능 회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또 노리는 거예요. 그거에다가 아까 제가 참기름 한다 그랬죠. 참기름은 얘가 여기다 기름 발라서 쓸 수는 없잖아. 그죠? 참기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약침이라는 게 있는 거죠. 우리한테. 그죠? 약침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러면 따뜻하게 물로 불리는 역할은 뭐가 있겠어요? 결국은 온열 치료를 반복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성화된 유착성 질환일수록 한성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한성 형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반응의 방법인 거죠. 근데 저는 그래도 이 치료 방식까지는 권유는 하고요. 구비해 두시면 너무 엉겨붙고 너무 그냥 침을 꽂아도 박히는 기분의 딱딱한 조직들이 만나십니다. 나중에 침이 아예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걸 막 못 박듯이 어떻게 박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로 살살 결계로 찢어낸다는 식으로 반응을 해야 이 사람이 호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냥 아픈 것만 진통내준다고 해결할 게 아니잖아요.
잔뜩 돌덩이 돼서 관절에 유착도 있어, 가동력도 제한이 돼 있어. 그분 붙잡고 아유 뭐 도수 치료 가서 열심히 찢으세요. 이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치료를 반복을 해드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적극적으로 해보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뭐 내용상으로는 다시 못했지만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놈을 어떻게 시술을 해? 뭐 단순하게는 이 결대로 그대로 쫓아가서 이 크기대로 그대로 구멍을 내듯이 결대로 찢어내는 거고요. 원래 보고됐던 시술 방식은 넣었으면 위아래로 얘를 움직이라고 돼 있어요. 위아래로. 그러면 이 칼날로 이렇게 자르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칼처럼 이렇게 안 잘라져요. 넣어보고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뭐 원하는 대로 뭐 매끄럽게 될 것 같으세요? 들어가서 쭉 넣어놓고 위로 올리려도 걸려요. 이게 직선 구조로 되어 있는데 쭉 잘라지겠나? 아니죠. 다시 퇴치면서 조금 더 위로 쫓아서 또 찢어야 돼요. 또 찢어야 돼요. 이런 방식이 훨씬 더 많아요. 이 방식보다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찢어내는 방식 형태가 제일 많은 편이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를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하기는 좀 부담감이 세잖아요. 피부에서부터 구멍이 너무 크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를 넣고 완전 퇴침하기 전에 방향을 다시 잡고 쫓아 들어가서 다시 활용하고 또 퇴침해서 방향을 또 측면으로 또 살짝 틀어서 또 쫓아가서 또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여러 다용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유착된 우리네 이제 한방에서 좀 많이 만나게 되는 유착된 질환들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어찌 보면 가장 많이 쓰기보다는 권유되는 게 화침이라는 게 권유도 되고요. 침도가 권유가 되고요. 침도나 화침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약침을 권유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화침은 권유하진 않아요. 화침은 도침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고 위험한 방식이긴 해요. 멸균도 없고요. 그래서 도침하고 약침을 좀 혼용해서 쓰는 게 가장 낫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오십경과 같은 질환들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 둔근 쪽, 뭐 이상근이랄지 둔근 자체가 생각보다 너무 딱딱하게 굳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또 나중에 질환으로 쫓아가서 배우시면 알겠지만 디스크나 협착같이 내부심, 그 척추체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 병인데 우리네가 그 내부에 생긴 병을 얘로 쫓아가서 그 디스크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양방해야 돼야 수술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쫓아가서 수액을 떼어내고 이러고 하는 거지. 우리네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쪽을 튀어나오게 만들었던 굳어진 근육들을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로는 그냥 굳어진 근육이니까 그냥 가볍게 침으면 되겠지? 아니죠. 저도 이러고 하루 종일 서 있고 움직이고 하면 허리 쪽에 있는 근육은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만성적으로 유착이 돼요. 빡빡해져 버려요. 그래서 부척추근을 겨냥해서 하나하나 결대로 부드럽게 만드는 목적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무서워서 못 쓰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자입해봤을 때 이 질감이 되게 찝찝합니다. 침이 뚫리는 이 부드러움과 달라요. 뭔가 팽팽하게 있다가 퍽 하고 찢기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좀 싫습니다. 근데 파치보다는 나아요. 언제나. 파치는 고기 타는 냄새가 나서 싫다고 제가 하는 거라서. 침도요법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침도요법의 역사 침도침이라고 되어 있고요. 구침 중에 뭐 공침이나 피침을 기원으로 해서 현대의학의 수술요법에 사용되는 또 메스를 결합한 침침요법이다. 그래서 연부 조직을 유착 방해하거나 절개 혹은 절단하여 연부 조직의 손상으로 인한 고질적 동풍성 질환 등을 치료하는 침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네로서는 제법 고착화된 만성화된 질환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고 그 질환의 병소의 병리적인 유착 부분을 적극적으로 깨부술 수 있는 도구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환자한테 쓴다가 아니라 구비해두시면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기만 좀 가지시면 어려울 건 없습니다. 침도침의 형태는 그림이 7단 27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자, 무균성 염증의 병리 변화라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인체의 반어 기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모든 자궁 요인은 염증을 유발한다. 염증 반응이 수주에서 수개월 이상 지속되고 해당 부위에서 조직 파괴와 재생이 동시에 일어나서 염증 반응을 만성 염증으로 반응을 한다,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한장이라는 사람이 이 침도를 만든 건데 목적병의 실조로 만성 연도지 손상이 일어나고 이런 반응 유착 연축 부위의 병리 변화를 만든다. 이걸 그냥 한마디로 대표로 하면 유착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표현일 거고요. 그 부분을 최대한 찢어낸다. 그냥 이렇게만 단순히 이해하시면 어려울 건 없습니다. 17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침도요법의 적응과 병리 기전이라고 해서 그럴싸한 말들이 써 있어요.
만성 연조직의 손상성 질환, 근육원의 석회화, 건초염, 말초신경 폭작 질환, 그런 뭐 뭔가 병들이 막 써 있는데 이 병들에 대한 전반적인 주 특징은 만성이에요. 급성으로 삐끗해서 온 사람한테 쓰라는 게 아니고 만성적으로 누적이 된. 굳이 표현하면 제가 손으로 막 비비면 여기 물집 잡히죠. 그럼 급성이겠죠. 그 짓을 1년 동안 계속했더니 뭐가 돼요? 굳은 살 됐겠죠. 그때 쓰는 치료 방식입니다. 그거를 상황에 따라서 만성 연조직의 손상성 질환이다. 아니면 그게 건이 점점 변화가 되면 건이 석회화가 돼버리거든요. 석회화가 된 게 뼈 쪽에 붙어 있으면 스퍼라고 부르고요. 뼈와 분리되어 있는 빈 공간에 있으면 칼시픽 디포짓이라고 부르거든요. 석회성 결절 근육과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로 석회성 결절을 깨부술 수 있다? 흔히 논리적으로는 깨부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뾰족한 송곳처럼 돼 있는 분도 있거든요. 걔네들로 부신다라고 돼 있는데 그걸로 부시는 하는 사람은 없어요. 웬만하면 양방의 체액 충격파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죠? 저희도 이제 그 교재상의 체액 충격파가 거론이 됐고요. 그것도 우리네가 쓸 수 있으면 조금 더 치료상으로 획기적인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흔히 체액 충격파로만 부시던 걸 우리네가 먼저 성기게 만들고 또 부신다 하면 더 잘 부서지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초염도 마찬가지고요. 말초신경 포착 질환 같은 경우도 갑작스레 급성기 손상으로 온 손상 질환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흔히 부드러운 조직이었던 게 굳은 살, 딱딱한 살 조직이 되면 걔네들을 지나쳐야 되는 말초신경들이 압박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굳은 부분을 해결하겠다 이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근육의 인대의 누적성 공간. 이것도 만성에 대한 누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다음에 근경련과 근긴장. 이것도 뭐 일시적으로 급성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만성화되어 있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침도요법의 치료 기전이라고 돼 있는데 솔직히 별거 없습니다. 생물 물리학 방면의 변화. 결국은 물리적으로 거기를 찢어내고 상처를 냈기 때문에 그 상처에 따른 치유 반응으로 생화학 방면의 변화까지 다가온다 정도의 용어를 좀 그럴싸하게 풀어놓은 것뿐입니다. 자, 침도 도적 방법 한번 볼게요. 네 번째 네 단계의 침작법인데 일반 침 놓는 거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우선 정점, 가장 정확한 정점을 잡아야 됩니다. 포인트를 잡고 방향을 확실히 정확히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힘을 줘서 분리를 시키는 과정을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분리를 하면서 또 자입하는 과정까지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호침 쓸 때보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일반 호침보다 더 깊이 있고 딱딱한 조직을 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훨씬 더 출발점, 방향, 깊이에 대한 고민을 확실히 하고 세밀하게 자극을 해야죠. 뭐 그냥 푹 찌르면 되겠어 이게 아니에요. 세밀하게 차근차근 나가서 자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침도 시술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우선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종행소통방리법, 두 번째 횡행방리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뒤에 나오는 정계방리법, 산마법, 사평법, 뭐 파운발대법, 골각잡기법 나오는데 뼈까지 부시라는 얘기인데 우리네가 실제로 활용하기는 어렵고요. 1, 2번에 나오는 건 어찌 보면 근들이 유착되어 있는 거를 해결할 건데 제가 손으로 얼핏 말씀드렸죠. 근육결이 제 손 이 방향이 결인 경우라고 듣고 보면 이 방향 그대로 잘라내는 방식도 있을 테고요. 그죠? 이렇게 잘라내는 경우는 굳이 따지면 이렇게 붙었으니까 벌려놓으니까 좋죠. 굽어 벌려놓듯이. 그죠? 이러면 이렇게 있었던 것보다는 가동력이 훨씬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해결점이 안 난다 할 때 이상적으로는 아예 옆으로 자릅니다. 그렇다고 얘를 다 자르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다 자를 수도 없어요. 이거 맞죠? 근육 조직이. 그래서 몇 가닥씩 성기계에 상처를 내고 잘라놓으면 움직임이 유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옷으로 표현하면 이 옷이 만약에 뻣뻣하게 굳은 옷인데 이렇게 하다가 몇 가닥이 뚜둑 뚫린다고 봅시다. 그러면 움직임이 조금 더 편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억지로 병리적으로 만들어가는 치료 방식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종행 같은 경우나 종행은 결 방향 그대로 시술하는 거고요. 횡행은 결 방향과 반대로 시술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건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읽어볼게요. 종행은 근육권 인대의 부착점에 연조직의 유착 반응화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칼날선을 근육과 인대의 주행 방향과 평행하게 환부에 자입을 한다. 주요하면 평행하게 자입하는 게 중요하죠. 결과 반대로 자입하고 잘라 들어가면서 평행하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미 겉에서부터 평행하게 쫓아 들어가고요. 그러면 병소까지 다 달았어요. 그래서 골면이든 병소까지 다 달았을 때 칼날선의 방향을 그대로 따라 칼날선의 방향이 근육의 결방향입니다. 그 결대로 방해를 시키는 개념이 종행이 되는 거고 그럼 횡행은 반대로 직각으로 자르겠죠. 처음부터 직각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보시면 근육과 인대의 뼈 유착 테스트를 사용하는 거고 칼날선의 근육이나 인대의 중행 방향과 평행하게 환부까지 잘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까지는 손상을 시키지 말고 결대로 쫓아가고 그런 다음에 얘를 90도로 돌리는 거예요. 내 필요한 정도예요. 그런 다음에 결과 반대 수직 방향으로 잘라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자르면 무섭다. 안 잘라요. 너무 걱정 마세요. 획할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근육이나 인대가 골반에서 깎아 떨어져 침천 끝에서 느슨한 감이 나면 꼭 발치만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시술을 해보면 했더니 그래 부드러워졌어 느슨해졌어 생각보다 그렇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 정도로 얘가 많이 잘라내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도 몇 가닥 잘라졌겠구나 이 정도 하고요. 얘도 반복 시술을 하면서 만들어 가야지 오늘 하루 만에 다 잘라내서 그냥 헐렁헐렁 만들까 그건 손상이에요. 아셨죠? 자체적인 치유 과정을 거치고 또 손상을 일으키고 이걸 반복을 해야 되는 거지. 오늘 중으로 유착된 게 10개인데 10개를 한꺼번에 다 잘라낼 거야? 이러면 손상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대표적인 예로 오십견 환자인데 오십견 환자들이 오셔가지고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철봉에서 그냥 확 찢으면 된다던데요? 이러고 묻는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대답을 해드리죠. 그거 찢어지는 거예요? 이러고 하시죠. 그렇게 찢는 거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야금야금 손상을 최소화한 채로 얘가 정상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십견이 교과서마다 1년 6개월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치? 그 과정을 조금은 신속하게 만들어가는 게 도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침도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181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침도의 시술 경로고요. 일반 시술 경로, 심부 조직의 시술 경로, 안전한 시술을 위한 도성 지표라고 쭉 여러 가지 좀 설명은 있는데요. 우선은 시술 경로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병변 조직이 어느 깊이에 있고 그 깊이까지 쫓아가려면 그 깊이까지 쫓아가는 연조직기의 결방향이 어딘지에 따라서 만약에 근육 두 층을 건너가서 세 번째 층에 내가 쓰고 싶다. 어느 층까지는 이 근육의 결방향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층에서는 틀어서 그 근육의 결방으로 들어가고요. 그러고 나서 그 안쪽에서 시술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방향을 맞춰가는 거. 또 위험한 시술이기 때문에 그냥 허공에서 하기보다 뼈 돌기나 이런 뼈 면을 가지고 위치를 포인트로 잡고서 거기를 겨냥해서 시술하는 게 더 안전하다. 이거고요. 흔히 근육의 중간에 있는 근복이 경결돼 있어서 쓰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저도 한두 번 있어요. 근데 근육의 중간에 근복이 잔뜩 굳어갖고 쓰는 경우가 몇몇 할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이분들은 양방에서 아프다고 허리 아프다고 엉덩이 주사를 하도 많이 맞았더니 엉덩이 근육이 굳은 살이 돼 있는 거예요. 딱딱해요 완전히. 근데 거기가 또 아프대요. 굳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좀 풀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직접 근복에다가 얘를 한 적도 있는데 대부분은 관절의 가동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건의 위치에서 발현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 뼈 근처에서 시술이 많이 돼요. 그래서 뼈를 기준점으로 많이 삼아달라 이 얘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성 지표로 뼈돌기나 등골, 횡돌기를 기준점으로 많이 삼아달라라고 하는 거죠. 자, 7번째 시술 시의 침감을 볼게요. 침도 시술은 폐쇄성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 시에 정확한 안정성과 유지함이 있고 침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번 느껴보셔도 좋습니다. 맞아보시는 것보다 얘는 놔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침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반 침을 많이 맞아보는 것도 도움은 되는데 굳이 침도를 맞아볼 필요까지는 없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놔보기는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놔보려면 누군가 맞아야 되겠지. 근데 그 뚫리는 느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어야 본인들이 자신감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얘는 침관이 없잖아요. 피부에서부터 뚫을 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뚝! 이러고 들어가요. 진짜로. 되게 찝찝합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서도 뚝뚝뚝뚝 이 느낌이 계속 납니다. 그걸 이겨가면서 다가서야 돼요. 그 용기만 좀 갖추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칼날이 닿는 조직이 만약 조직 간극이라면 환자는 아무런 감각도 없다고 한다는 게 있고요. 만약 혈관을 건드렸거나 정상적인 근육을 찌르면 환자는 아프다고 한다. 정상적인 근육을 찌르면 당연히 아프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아프다고 하나?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 호침에 비해서 침이 자입될 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닌가요?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정도는 결대로만 쫓아 들어가주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유착되어 있는 데를 세게 자극할 때 좀 아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신경을 건드리면 저리고 전기가 통하는 감이 난다고 하고, 이때는 곧바로 침을 가볍게 뽑아 올려서 옮겨서 요구하는 깊이까지 변경 부위까지 찌르고 나서 침도 각종 시술 방법에 따라 치료를 진행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침도가 변경 부위에 달하면 환자는 뻐근하거나 쑤시거나 시큰시큰하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아프거나 저리거나 전기가 통하는 침감은 발생되지 않는다. 이건 신경을 안 건드렸다는 얘기겠죠. 이거하고 또 별도로 원리침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얘는 메스고요. 원리침은 묵직한 침인데 깊이 강하게 자극을 하는 놈이거든요. 걔네들은 그럼 침도하고 원리침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마취하고 치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리침을 마취해야 돼요. 얘네들은 잘 안 들어가서 더 아파요. 침도는 아프긴 해서 이걸 마취를 하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예전에도 아니 초반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 한의원에서는 하기 어렵다. 마취과 의사가 있는 좀 종합병원급에서 시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랬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이 침도는 마취 없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그러면 나는 그냥 한의원인데 마취 9시에 하기는 너무 아플 것 같아. 마취 크림 사다가 해야지. 하나도 효과 없어요. 마취 크림은 피부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치료 깊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는 모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영업 형태의 비밀이긴 한데 자기한테 뭐 대침과 침도 시술을 받으려면 입원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요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 장사로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본인이 조금 힘겨워할 수 있는 강력한 치료를 좀 한번 받아보자라고 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휴식하면서 강한 치료를 시도를 해보자. 이러면서 입원을 유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입원을 유도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안전은 하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차피 손상을 주는 거니까. 자, 주의사항 한번 볼게요. 침도 시술의 무균 조작. 뭐 앞선 우리의 호침이나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더 찢어내고 더 자극감이 큰 만큼 좀 더 주의해야 되는 내용이 생기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호침의 CNT의 개념보다는 조금 더 수술실에 준한 무균 조작을 해달라고 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근무하는 한의원적인 공간 정도면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설명이 좀 되어 있고요. 주의사항 한번 다시 볼게요. 시술 시 비교적 큰 신경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 해부학적으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라 이 얘기고요. 허리와 등 부위에서는 너무 깊이 찔러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유는 내장을 건들까봐. 등 부위에서 건드릴 때는 척추체를 쫓아 들어가서 신경을 건드릴까봐 라고 하는데 호침만으로도 스파이널 캐널까지 못 가요. 웬만해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근육 어려움도 알겠지만 저는 허리 쪽에 있는 근육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뭐냐라고 꼽으라고 하면 추체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와 스파이널 프로세스 사선으로 연결하고 있는 부척추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부척추근을 건드리려고 하면 침이 제법 깊어요. 직선으로 가지도 못하고 있고 사선으로 쫓아 들어가고 기립부에 사선으로 쫓아 들어가고 그거 하나하나에 그러면 근육이 제가 평가가 된다 아니에요. 침이 들어가서 침의 내 손에서 느껴지는 이 감각으로 이 그 부분이 많이 뻣뻣하거나 부드럽구나를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깊이 가죠. 근데 그렇게 간다 해도 웬만해서는 스파이널 캐널까지 쫓아 들어가서 신경을 건드리기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침도로 거기를 겨냥하겠다? 조금 무섭죠? 흔히 침도로 겨냥할 때는 어차피 가는 근육에는 잘 안 써요. 근육결이 가는 근육에. 만약에 손가락에 이지 굴근을 얘로 막 건드려서 찢어낼 것 같아요. 효과도 없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대근육을 많이 겨냥해서 쓰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에 긴장하거나 몸이 약한 환자는 호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적응증과 금기를 정확히 해야 된다. 침도는 멸균 소독된 일회용을 사용해야 되고 당연히 요즘은 이렇게 하나씩 열둔대에서 나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겠죠. 얘가 처음에 초창기 때는 진짜 무식하게 칼처럼 생겨 있었고요. 소독해서 썼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적응증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결국 1번에 표현되고 있는 유착이라는 단어로 표시되는 유착, 연축, 반응화. 반응화가 흉터입니다. 그걸로 인하여 생기는 전신의 난치성 통증, 관절의 가동 능력 저하, 이런 부분을 겨냥하는 게 가장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2번, 3번은 직접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4번에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 상처 후유증, 흉터에 대한 개선치, 그 다음에 6번째 건초염에 대한 치료, 이 부분도 다가서긴 하는데 건초염이라고 표현하면 여러 군데가 있긴 하지만 우리네가 손목 쪽에 건초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손목 쪽에서 침도 쓰기는 좀 무섭지 않아요? 위치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손목 쪽에는 저도 잘 안 씁니다. 네, 저도 나름 안전하게 조금은 그래도 볼륨감이 큰 근육의 건 부위에 활용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그 정도가 제일 많이 쓰이고요. 7번째 근육과인대의 누적성 손상, 주사바늘로 인한 손상의 목적지. 그러니까 의외로 제 임상례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어쩔 수 없이 이분은 주관절 쪽에 수지 신궁 굴근이 붙어지는 건 쪽에 침도를 좀 제법 많이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니 보통 엘보가 그냥 오신 분이 아니고요. 사고가 나서 주관절 쪽이 골절이 됐어요. 골절이 돼서 수술 받고 안정 취하고 호전이 됐죠. 근데 팔을 구부리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얘다 말아요. 다 안 가는 거죠. 그러면 관절 내부에서도 누적도 있을 테고요. 또 늘어나줘야 되는 이 근육 조직에서도 못 늘어나주는 패턴을 만든 거죠. 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덜 펴지는 거죠. 그래서 불편하대요. 아픈 거는 그래도 없다. 근데 관절 가동력이 제한이 생기니까 일상 사용할 때도 피로감도 많고 불편하다. 이걸 조금만 더 늘려줄 수는 없겠냐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침 중에 윤제라고 하는 걸로 기름칠하고 침도로 조금은 강하게 건드려서 좀 찢어놓고 그리고 그 침도 형태는 시술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했고요. 중간에는 일반 호침하고 약침을 선용을 해서 했더니 그러면 완전히 펴지고 완전히 구부러지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안 가요. 못 가요. 한계가 있죠. 언제나 말하지만 옷이 여기가 찢어서 꿰맸는데 이쪽하고 똑같은 길이가 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본인이 불편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 정도로도 만족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번째 금기는 발열 증상, 뭐 염증이 있거나 발열했을 때는 하지 말아달라고 돼 있고요. 무서워하는 사람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답이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무서운데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신감이 붙어야 이것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호침도 좀 적극적으로 굵은 침을 깊이 활용하던 분은 욕심이 생겨서 침도를 당연히 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침도보다 더 세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주사 바늘로 직접 찌를 때가 있습니다. 니들이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침도보다. 주사 니들도 게이지에 따라서 굵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굵기의 니들로 활용할 때가 있어요. 성형 친구에서도 그 니들 가지고 서브 시전을 한다고 하거든요. 유착된 걸 잘라내려고. 근데 저는 조금 굵은 니들 가지고 가끔씩 활용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법 용기가 필요하죠. 출혈도 많이 생깁니다. 알코올성 요만큼 짜놓고 합니다. 그럴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주의해달라고 나옵니다. 자, 184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매선요법입니다. 매선요법. 자, 매선도도 하나 봐야지. 넘겨봐요. 2개씩 정도 갖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분당 2개씩 정도? 이렇게 넘겨줘. 자, 매번 요즘에 뭐 다시 또 하신다고 하는데요.
우리네뿐만 아니라 의료계 현실이 좀 씁쓸하죠. 흔히 최근에 또 한방의 트렌드가 다시 또 성형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또 있긴 합니다. 돈벌이 한의원이라고 하는데요. 매선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 매선도 원래 치료의 처음에 출발점은 성형 목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미리 이제 개요적으로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흔히 이침, 매립침이라고 많이 배웠었고요. 흔히 이 안에는 열어보시면 스포니기로 캡이 막혀져 있고요. 여기에 실이 뿌려져 있거든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흰색으로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갖고 있고요. 저 들어있는 실의 굵기, 길이에 따라서 이제 니들의 종류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림상으로도 보이는 7-28번에 그냥 모노도 있고 나선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 가시로 된 것도 있고 울퉁불퉁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각각 제조사마다 만들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거냐? 흔히 우리네가 침이라는 건 일정한 우리 피부의 경혈점 있는 어느 조직에 침을 넣어서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바늘을 넣어서 자극을 준다가 아니라 바늘을 통해서 실을 거기다 넣어놓고 실이 계속 자극을 주겠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러면 매몰침이죠. 매립침이고. 그러면 얘가 녹아서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그 위치에서 자극을 주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한 번 침 맞을 걸, 그러니까 10번 침 맞을 걸 한 번 침 맞고 가는 꼴 이렇게 이제 보통 비유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은 될 수는 있어요. 외래로 자주 못 오시는 분들, 자주 침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한테 매선 시술을 해놓고 그래도 조금 간격을 띄엄띄엄 오셔도 되겠다라고 권유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근골격 통증이나 뭐 중풍 환자분들 자주 못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매선을 시술을 잘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은 비용이 싸진 않아요. 비용이. 지금 이 하나당 얼마일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당. 이 하나당 원가가 보통 1,000원, 5,000원. 생각보다 비싸죠. 네? 그죠? 얘를 10개 놨는데 10,000원 받을 거예요? 원가 내가 그거 말이 안 되잖아. 저희 병원에서 이거의 시술 단가가 하나당 3,000원 받고 있어요. 이거 비싸구나 싶잖아요. 초기에 이게 나왔을 때만 해도 하나당 10,000원씩 받고 있어요. 아무튼 그건 뭐 지하철이고. 그래서 우선은 비용이 생각보다 고비용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고비용이 발생되는 중풍 환자나 뭐 기본적인 근골격 통증 환자 자주 못 오시는 분이 이거를 고비용으로 해가면서 맞았을 때 당연히 효과가 엄청 좋으면 더 돈 내고 맞겠지. 그게 안 돼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이 매립침이 효과가 없어서 내가 잘못 나서 이게 아니고요.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경혈점 좋은 점을 자극해서 맞다 그래도요. 이 볼륨 사이즈, 근육이 갖고 있는 볼륨 사이즈 대비 이 실이 할 수 있는 힘의 역할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따만한 물통에 소금 한 톨 떨어뜨린다고 소금물이 되지 않잖아. 그 기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매선이라고 하는 시술이 조금 더 굵은 놈을 써야겠구나로 또 변모도 되고요. 또 기본적인 이 모노시 매선 자체도 어디에 쓴다? 얇은 근육에 쓰게끔 되는 거죠. 얇은 근육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쪽이 얼굴이겠죠. 그죠? 그래서 안면부 성형 관련한 쪽에 많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도 안면 성형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이 시술도 해보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오른쪽 얼굴에 안면도 크게는 여러분들이 안면을 목적으로 오는 이유가 크게는 3가지라고 합니다. 리프팅, 연세 드신 분들은 리프팅, 주름 제거, 그 다음에 미백 형태로 오거든요. 미백은 이제 차치해 주고요. 리프팅을 목적으로 만약에 얼굴 쪽에 이 매선 시술을 하겠다 그러면 한쪽 얼굴에 몇 개 정도 쓸 것 같으세요? 한쪽 얼굴에 10개? 몇 개는 가격 기별도 안 가요, 솔직히. 여차하면 30개 정도 씁니다. 한쪽에. 양쪽은 60개가 썼어요. 그래서 치료 원가만 6만 원짜리. 치료 원가. 웬만한 시술이 아니에요. 근데 성형에서 나오겠지만 미리 말하면 그런데도 왜 환자들은 그 돈을 내가면서 저희 병원에서 제가 60개까지 쓰진 않지만 한 부위에 저희는 6만 원을 책정을 하고 이렇게 시술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도 왜 환자분들은 여기 뭐 한방 쪽에 와서 이 매성과 같은 안전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니 크게 효과가 있을까 싶은 이걸 선택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흔히 그 미용 관련해서 좀 트렌드가 바뀌긴 했는데 미용 관련해서 미용을 원하는 환자분들의 주 특징은 뭐냐면 티는 안 났으면 좋겠고 효과는 있었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건 부작용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저기 필러 맞으면 엄청 좋대라고 해도 썩으면 어떻게 이 걱정을 한단 말이죠. 보톡스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안전한 거 없어? 그러면 안전하다라고 포장되어 있는 의료 파트가 한방이잖아. 지금 이게 한방의 전유물도 아니지만, 그죠? 근데 이런 개념 때문에 흔히 양방에서 요구하는 화학적인 형태의 성형 시술보다는 안전한 방식의 한방적인 성형 시술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미리 제 기본적인 성형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면 자, 만약에 팔자주름이 생겼다고 봅시다. 그러면 양방에서 팔자주름을 이거에 대해서 시술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장 간단한 방식은 이 주름 밑에 필러를 채우기죠. 그죠? 예전에 보톡스도 채웠겠죠. 그죠? 한방에서 하는 방식은 뭘 것 같아요? 필러가 한 번뿐은 아니니까. 그러면 필러처럼 채우기 방식이 있을까? 있죠. 내 손을 그 결대로 그 밑에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그럼 매번이 계속 자극만 준다가 아니라 얘가 녹으면서 어찌 보면 살을 비집고 들어갔고요. 녹으면서 채우기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크지는 않아요. 왜? 필러나 얘네들 넣으면 그래도 볼록이잖아요. 부자연스럽지만 얘는 간에 기벌도 안 가게 들어가 있는 것 같으니까 티도 안 나요. 첫날은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왜? 찔러놨으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느껴져요. 근데 결론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방이 주로 원하는 이 주름을 개선하는 기본 논리는 뭐냐면, 자, 주름이라는 건 보통 이게 이제 정상 피부였다면 주름은 이게 주름이에요. 네? 굳이 표현하면 이 피부와 밑에 있는 스마스 조직이나 얘네들이 내 골격 대비 더 길어지고 늘어지면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접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름을 폴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 폴드를 처리하는 방식, 여기에다가 채우면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굳이 자, 얘가 10cm짜리의 길이였는데 얘가 12cm짜리였어요. 네? 그래서 1cm만큼 여기 접혀 들어가 있죠. 여기다가 이걸 넣으면 11cm가 10cm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이 부자연스러움이 1cm 역할을 하고 있어서 티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한방은 여기를 채우기보다 덜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안층에 있는 스마스나 그 층층에 있는 근육층을 계속 반복적 자극을 하면서 탄력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11cm가 된 놈을 10cm로 어떻게든 돌려놓으려고 노력하는 게 한방의 치료 방식이에요. 그래서 방식이 더디지만 유지는 저 오래된다는 방식 때문이고요. 양방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양방에서 하는 방식은 찌그러들었고 여기다 채웠죠. 채웠죠. 제가 흔히 하는 말, 안 그래도 가만히 놔둬도 늘어지고 무거워서 처지는 놈한테 이 무게감을 더 준 거예요, 시즌은. 이 무게감. 근데 그 순간에는 좋지만 얘가 소실이 되고 없어지는 순간에 더 확 꺼진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른 질환하고 똑같아요. 디스크나 이런 질환도 양방에서는 디스크 띄어내면 금방 편해지니까 오 치료 잘 됐어요 이건데 디스크를 만들어냈었던 근육에 대한 재조정을 전혀 안 하고 수술만 하고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또 터졌어요, 더 심해졌어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생각 없이 그 생각이 없었어도 근육 조직, 연 조직을 계속 컨트롤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죠? 조금씩 자생력이 높아져 가는 거죠. 예. 그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한방 성형과 양방 성형이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양방에서 하는 이런 화학적 방식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또 한편으로는 시술을 해도 내가 한지 안 한지 사람들이 몰라봐요. 그죠? 너 한 거 맞아? 티가 안 나잖아요. 왜? 효과가 확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이게 반대의 의미도 있어요. 몇 번을 했는데도 내가 봐도 이거 좋아지고 있나 헷갈릴 때도 있죠. 그래서
흔히 반복적 시술을 통해서 근육이나 피부의 노화를 줄여가는 게 어쩌고 한방의 방식이고요. 양방의 방식은 그것만은 아니고 또 양방도 세럼을 주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보강하려고 하는 방식도 있긴 하죠. 근데 주는 채우기 방식의 시술이 추가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형 쪽에서도 판단이 되는 겁니다. 가자. 가자. 갑시다.